최근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상반기를 이제 조금 마감해 가는 즈음해서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의견도 그렇죠?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본부장님께서 그 주신 자료가 제목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에 보지 못했던 숨고르기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연초 대비해서 지금 숫자로 보면은 S&P 500이 15% 올랐고 네, 나스닥이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희 방송하면서 상고, 하, 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상고가 좀 너무 센 고가 들어와가지고 연간으로 15% 30% 이 정도로 봤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뭐 거의 수익률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쉬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최소 4,300 정도로 봤는데 연말까지 네. 지금 벌써 4,400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4,450 정도, 진짜 많이 보면 한 4,500 정도 그렇게 나왔었고, 이번 주에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네네. 올해 연초에 15% 들어왔으면 상반기에 네. 6월 말까지 뭐 여기서 그냥 좀 쉬어간다고 치면 연말까지는 뭐 추가로 한 3%에서 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고, 하고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이, 그러니까 그 고가 거의 상반기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나스닥이 30% 오르잖아요. 네. 정확하게 2배 이상입니다. 그죠? 연초의 상승률이 S&P 500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주말에 분석을 하고 저희 본부에서 오늘 분석을 해본 결과값으로는 이번에 이 어닝스, 그러니까 이익의 초과 상승 부분에 IT 쪽이나 뭐 AI 관련 쪽,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에 대해서는 좀 숫자가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예, 쇼킹하다는 얘기가 약간 네거티브한 아니요, 쪽 엄청나게 쪽에?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뭐 토론하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근데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의 데이터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두 가지식으로 예. 올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 또 뷰를 조금 초반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약간 두 가지씩 방송이 되겠네요. 네. 저는 여전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7대3 주식 7에 현금 3을 가지고 있었으면 올해 예를 들어 다우를 갖고 있었으면 별 변화가 없고 다우는 3%밖에 못 올랐으니까 네.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S&P를 갖고 있었으면 현금 비중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안 팔았더라도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현금 7대3이 아니라 뭐 8대2가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저는 다시 7대3을 맞추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올라서 70%를 초과한 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주신 자료에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 다우존스나 S&P나 나스닥이 되게 수익률 격차 커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 다우존스가 나스닥을 25%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수익률이랑 3년 수익률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은 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지수를 투자해도 아주 큰 차이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주식을 다 팔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현금을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이 금융 관련 자산에서 주식 관련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3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이 늘어서 현금 비중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현금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바꿔두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지수도 지금 보면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고 다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이건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결국 1년이나 3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다우존스를 600bp 정도밖에 못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는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나스닥이 다우를 1년 200bp 정도 이긴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나스닥을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굳이 다우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적 추정치의 변경을 보면은 S&P랑 다우는 아직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한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익이 오른 것에서 이익이 줄어든 거를 뺀 비율을 그리는 게 있는데 다우랑 S&P는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나스닥은 최근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오른 게 이익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P가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작년 말 P가 나스닥이 28배 반이었거든요. 지금도 29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7대3을 맞추는 과정에서 굳이 나스닥을 다우로 바꾸는 선택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의원님 말씀은 7대3의 비율을 약간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개념으로 주식의 가치가 올랐으면 또 역시 7대3이 이제 비율을 맞추려면 주식을 조금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될 7대3을 계속 시기일 수 맞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금. 식이라고 좀 말씀 주신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 네. 아나운서님 올해 주식 투자하셨죠? 그렇죠, 했죠. 예. 혹시 언제 좀 많이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이런 분들은 네. 늦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이 파셨어요. 아, 그런가요? 4월, 5월 달에. 예. 네. 시장에 조금 늦게 이제 뛰어든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연초에 사실 월요일 팀은 상고를 일단 가자라고 합의를 봤지만 그때 분위기는 되게 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2분기 이후나 내지는 최근에 시장에 조금 뛰어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두 분 다 오늘 약간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거를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약간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당황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강세론자, 비관론자 이거 정말 제가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별명은 참 많이들 지어주시는데 저는 전략가이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결국 지금 S&P 500 기준으로서 전 고점 탈환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서도 전 고점을 전혀 탈환 못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운영하는 포트는 이미 벌써 다 탈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세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고객이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어떤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면서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잡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감투를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예, 뭐 제 별명이야 뭐 많이들 많이 주시는데 뭐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라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서로 버티기 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숫자가 다 아시겠지만 점도표 나왔는데 금리를 추가로 50bp 정도 더 올리는 2번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게 부르는 하우스들 중에서는 여전히 올해 연말 안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심지어는 도이치는 12개월 안에 올 확률 100%. 뭐 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100%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저의 논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저는 시장은 그 확정되기 경기 침체가 넘어가기 한 2, 3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좀 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에 지금 이제 좀 스트레칭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18.5배니까 딱 뭐 5년 평균치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법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포인트가 딱 오면은 좀 쉬어주거나 뭐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쉬다가 또 다시 튀기 시작하거나 왜 이익 모멘텀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은 이제 확실히 그만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또 올릴 거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주제를 던져주신 김에 우리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지난주에 이 FOMC의 점도표가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금리는 동결했지만 연말까지 추가 2번 더 인상할 수 있어. 근데 시장의 반응은 저거 설마 저러겠어? 블로핑이다. 그렇죠. 금리를 동결하니까 균형 차원에서 2번 인상을 그냥 찍어준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저럴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희 한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지금 FOMC가 7월, 9월, 11월, 12월 4번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근데 7월에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7월 FOMC 전에 발표가 될 텐데 3% 초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왜냐하면 물가는 예, 작년 6월이 9점 몇 %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높았죠. 기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그게 높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7월 물가가 낮게 나왔는데 물론 코어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있고 이제 여름 휴가 쉬고 9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번 남아요. 그럼 만약에 점도표대로 하려면 3번 중에 2번을 올려야 됩니다. 9, 11, 12 중에. 그럼 이 3번 중에 과연 물가가 튀던지 뭐 이럴 일이 생길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3개월 안에 그럴 가능성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내년이 되면 금리를 더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5.75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뭐랄까 좀 낮추려는 노력으로 저는 보고, 어제 나온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 헤드라인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현재하고 기대 두 개가 있어요. 익스펙테이션하고 현재가 있는데 익스펙테이션이 세게 올라왔는데 익스펙테이션은 뭐랑 되게 많이 연동이 되냐면 주가랑 되게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은 좀 제어하기 위해서 점도표를 그렇게 찍어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원래 이 점도표를 믿었다면 3개월물이 아마 바로 그쪽에 붙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곤 있는데 지금 그 점도표가 오른 것만큼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패드워치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고 시장 금리를 훨씬 믿거든요. 시장 금리는 정말 거래하는 사람들의 금리니까. 근데 시장에서 거래는 3개월짜리 T빌이나 2년짜리 채권이 그렇게까지 못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투자자들은 7월은 거의 확실히 동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올리나 뭐 이 정도만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동결하고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또 8월에 또 잭슨홀에서 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러면 어찌됐든 뭐 이게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동결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은 어찌됐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25p 정도 올리는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데 뭐 그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되게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만약에 물론 실질금리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실질금리를 하면은 이제 100bp가 넘어요. 기준금리 대비로는. 근데 아직도 다른 나라들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금리를 올리는 거고
미국은 아직 실질 금리가 되게 플러스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금리를 더 올리는 선택을 하려면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경기가 과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경기가 깨진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뭔가 논리는 안 맞죠. 일단 뭐 그렇게 선택하는 건 저희가 맞출 수가 없는데 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일단. 그러면 위원님께 요까지 질문을 드려야 네. 조금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은 어떤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게 연말까지 2번 인상을 하려면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줘야 그래야 남은 3번의 회의에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말씀 주신 것 같거든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일단 전망은 7월에 인상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 6월 저는 그렇게 물가가 보죠. 네. 낮을 건데 한 네. 2%대까지도 볼 수도 있을 건데 한 잘하면. 3.2, 3 정도 얘기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7월 FOMC까지도 동결이면 이제 2달 연속 동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이나 9월 FOMC 9월에 텐데 8월 없습니다. 네. 거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시즌이 한 몇 달간 이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말씀은 주식을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는 어떤 위험 요인이나 부담 요인을 통화 정책 말고 다른 쪽 요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S&P 500이 18배, 19배 정도 되고 그게 이제 10년 평균보다 높고요. 5년 평균 정도 수준인데 상반기에 특히나 나스닥이 주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이익이 정말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이겨내면서 주식이 버텼거든요. 네네. 근데 S&P 500 같은 경우 일단 현재로서 물론 이게 또 정확한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2분기 실적이 YOY로 7% 이상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네. 왜 그런 거냐면 S&P 500의 EPS가 작년에 216, 7달러 정도 되는데 작년 1분기하고 2분기가 57, 8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저가 아직 높습니다. 2분기까지가. 근데 3분기부터 기저가 떨어지기 때문에 YOY 실적 변화율이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진짜로 안 좋아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금리가 좀 떨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올려도 금리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럼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주식 팔고 채권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낮은데 지금 이제 코어가 그러니까 핵심 일반보다 지금 100몇 bp 높은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다른 게 너무 세니까 그 70년대 후반에 물가가 다시 오를 때 그때 주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10몇 %밖에 안 빠지고 끝났거든요. 나스닥은 빠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은 물가 오르니까 주식을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빠져도 10%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주식을 저는 주식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니까 7대 3을 맞춰가는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박사님 너무 좋은 질문을 우리 맹시님께 해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오셨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예. 좋다기보다는 주식이 빠지면 예. 또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에 보면 3년 동안 30%가 넘게 미국 장은 올랐고 예. 100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한 8%쯤 미국은 올랐고 거기에 뭐 대략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이 난다고 역사가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걸 믿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비중 산정을 말씀하셨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제일 예. 투자자들이 편해하고 예. 주가가 빠질 때 안 팔 수 있고 내가 예. 예를 들어 본부장님한테 돈을 잘 맡긴 분이 있다고 치죠. 근데 지금 갖고 있어도 계속 수익이 났는데 어느 순간 너무 빠질 때 두려워서 팔았으면 이걸 다 못 먹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추가 가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제 그 ETF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물론 내가 타이밍을 기똥차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말은 들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를 매일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IB들이 다 틀렸습니다. 저도 물론 틀렸고 다 틀렸고 마이클 버리도 틀렸고 뭐 유명한 사람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해서 수익을 타이밍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되게 솔직한 답변을 주셨는데 예. 운영을 하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또 개인 자금은 또 운영을 또 저는 이제 ETF를 저희는 할 수는 네, 있으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마이클 베리를 이겨야죠. 예.
캐시우드를 이겨야 되는 거고. 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를 포함한 일반 90% 이상의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요렇게 얘기를 네. 많이 드립니다. 잠깐 부연드리면 한 의원님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본인들 개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비중을 산정할 때 뭐 이제 7대 3이었 뭐 7대 3에서 현재까지 8대 2까지 왔다면 그 법만큼의 수익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막 들어오신 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막 지금이 던질 시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실까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금리 관련해서 우리 유동환 본부장께서 뭐 부연해 주시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 연준이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그 헤드라인뿐만이 아니라 근원 PC도 아마 3%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걸리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 5%에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restrictive enough,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구간 동안에는 과거의 역사상 우리 그 낙타 등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금 이 구간인데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언제 던지셔야 되냐면 이게 다 빠지는 거 다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3%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4%를 내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뭐 근원으로 보더라도 근원 PC를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근데 어쨌든 지금 4.7이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2%대 중반 또는 3%대까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4%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다시 올라간다면. 그래서 그거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시면은 1950년대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보시면 1940년대는 거의 뭐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예, 그래서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쭉 빠지잖아요. 내려왔다가 보시면 이제 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예.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한 타이밍은 언제냐면 3%, 4%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훅 빠지고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전히 좀 낮으면은 이제 예. 이게 40년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 동안에 118%나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 5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기점을 뚫고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급락이 오는데 보시면은 그 빠지는 구간 내내 122%나 오르잖아요. 예, 또 뭐 낙타 등 우리가 제일 최근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잖아요. 두 번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 또 빠집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구간에 첫 번째는 73% 올랐고 또 두 번째는 또 73% 올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로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6월 달에 헤드라인은 3.2%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PC 인플레이션이 지금 4.7인데 지금 알파인 매크로의 프로프라이티 모델로 보면은 3%대 초반까지 빠진다. 얼마나? 2023년 안에. 그죠? 그러면 요게 먼저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는 기간이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털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냥
지켜보자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박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가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쫓아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떨어지다가 지금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뭐 그래도 3%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추세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여전히 앞으로 12개월 계산을 했었을 때 추세 자체가 빠졌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미 연준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주거비. 근데 주거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8%대 상승률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위로 딱 치고 이제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0%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쫓아 내려올 거고 네. 아마도 앞으로 한 3개월, 5개월 숫자만 나오면 이게 얼마나 잡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잡히는 게 보여주면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크게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근원 PC의 주거비의 비중이 50%나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지고는 또 그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 가지고는 지금은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시장은 먼저 많이 오르고 쉬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지금 들고 있는 보유 자산은 그냥 지키는 게 맞죠. 예. 털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두 분 다 상승장은 계속 지속되나 네. 조금 쉬는 정도라 뭐 우리 한 의원님은 이제 뭐 계속해서 7대3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유 본부장님은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이 네.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제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쉬는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네. 두 분 다 보니까 연준의 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상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한 의원님은 아까 이제 약간 기업 실적이 2분기가 조금은 이렇게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아까 다른 뭐 빅테크 기업인가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아까 나온다고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뭐 주가 상승률이 두세 배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거의 저조한 정도. 그만큼 좀 약간 시장이 집중된 것 같긴 한데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기업들 실적의 흐름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지요? 어느 정도로 저는 보고 있냐면은 지금 컨센서스는 S&P 500의 내년도의 EPS 증가율은 두 자릿수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0 몇 프로 정도? 뭐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25%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네. 한 뭐 10%대 중반 정도, 15% 정도를 지금 반영한 숫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진짜 25%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기서 끝난 장은 절대 아니다. 특히 나스닥 관련돼서. 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어쨌든 미 연준의 말이 더 맞아요. 여태까지는. 그죠? 사실. 미 연준이 경기 침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는 이 정도로 올려도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23년부터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은 예. 그냥 낮은 성장률의 1%대로 지금 가요. 연말 내년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쭉 그어보면은 실질 성장률이 2% 선을 그어놓고 보시면은 이제 2000년도가 저성장 시대고요. 그 다음에 2007, 8년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2% 위로.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또 이제 2010몇 년, 2009년부터는 또 저성장 시대로 가요. 1%, 2% 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훅 올라왔어요.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또 떨어져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1%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선 밑에 있는 요 구간에는 만큼은 저는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생산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성장 시대에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회사들이에요. 인건비 상승률은 훨씬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지금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테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부족합니다만 IT에 대해서 저는 금융업종 전문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IT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느낌은 뭐냐면 95년도부터 시작돼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그 인터넷 에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완전히 더 큰 사이클, AI와 연결되어 있어서 추가로 여기에 또 로봇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게 테슬라가 갖고 온 거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상승이 일어나는 그 차트를 그려보고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산성 상승이 일어나면 진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꾸준히 오르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냥 텍트가 더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직장을 시작했던 게 매니지먼트 컨설팅 쪽인데 지금 미켄지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테크 관련된 AI 관련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성장 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업종들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빅테크와 반도체 IT,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이 세 개의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완전히 경기가 확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아니라 또 다시 엄청난 투자가 막 들어가면서 또 과거 2007년, 2008년처럼 그런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경기 사이클이 또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 바꿔야 되겠죠. 뭐 가치주를 사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중소형주를 막 들고 가던 그러면서 초과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내려고 할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미 연준이 고맙게도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이 1%대라 얘기하는 거를 믿는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이 전략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미켄지에서 얼마 전에 그 AI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나왔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한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AI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비용 절감의 효과는 당연히 알겠어요. 그죠? 비용 절감을 시킨다. 뭐 그건 당연히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AI의 영향에 있어서 결국 비용 절감보다도 생산성 향상의 그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숫자화까지 했었어요. 예. 숫자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총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있을 수 있냐. 보면은 17.1조에서 25.6조 달러입니다. 네. 이게 얼마냐면은 미국의 GDP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더블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일이죠, 그죠? 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매출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 마진율 지금 현재 11%로 집어넣고 EPS의 영향을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저는 대충 이 숫자가 맞다면 네. S&P 500의 이익 전망치가 앞으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15%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나스닥은 30%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100%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하니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10% 정도 남아있다. 연말까지 저희 계산 나오거든요. 거의 50%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와버려요. 그 이익 증가를 집어넣으면. 네. 반도체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게 저희가 계산하는 게 한 60% 되거든요. 270%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안 나오고 예. 이익 증가율이 안 나오는 순간엔 깨질 거지만 예. 이 회사들이 여전히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 이익 증가율 두 자릿수를 계속 보여주는 한 거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털 거라는 거죠. 그건 뭐 여태까지 제가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봤었을 때 대부분 그랬고요. 지금 2011년부터 2022년까지도 마찬가지. 물론 코로나 때 훅 빠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그 경제 효과를 이렇게 뭐 다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이게 이제 고용과 생산의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다. 왜?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고용 증가가 GDP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산성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9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점점 더 가속화돼서 지난 10년은 2.9% 평균 성장률 중에서 고용 증가는 겨우 0.8. 예. 나머지 2.1, 그러니까 75%가 생산성 향상에서 왔다.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S&P 500과 다우존스를 엄청나게 아웃비트하는 구간이잖아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워런 버핏님의 펀드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이 10년 평균고 나스닥은 거의 15%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지금 들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말 내내 이제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저희 아들은 애플을 쓰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애플 쓰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삼성으로 바꾼 사람이고 애국심에서. 근데 애플을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답니다.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랩탑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요즘에 인텔에서는 양자칩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거는 안 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이건 이제 눈에 잡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그걸 보여줬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다 연결시켜 보면은 앞으로의 시대가 엄청 기대된다. 예. 그리고 그 또 로봇 전문가 분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 패널 중에서 예. 고 센터장님 얘기 듣고 있으면은 테슬라가 이끌어가는 원 퍼슨 원 로봇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AI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지적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고, 예. 로봇은 우리의 육체적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게 되는 거죠. 네. 생산성의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순간 GDP 성장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네.
쇼트를 때리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참 대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5주인가 6주간 내내 속스 S를 갖다 계속 사요. 숏을 3배짜리 레버리지. 3배짜리 숏입니다. 3배짜리 숏.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AI가 트레이딩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너무나 리스크한데. 네. 네. 아무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사실 또 거대한 담론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 한 의원님 사실 올해 상반기 시장이 이제 의외의 강세를 보였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생성형 AI라는 그 모멘텀을 빼놓고는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우리 유 본부장님 또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실적 얘기를 좀 잠깐 하셔가지고 아까도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실적이 좀 이렇게 차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나오는 건 너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 건 너무 또 그런데 앞서서 아까 2분기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한 의원님도 실적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조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네, 있으세요? 실적은 차별화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화하고 오래만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작년 실적을 보시면 나스닥은 마이너스가 되게 크고 다우는 플러스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담론도 뭐 너무너무 다 좋은데 그냥 심플하게 작년은 다우존스가 덜 빠진 이유는 실적이 더 좋았고요. 올해 나스닥이 많이 오른 건 나스닥 실적이 훨씬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주식이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되게 나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을 보거나 뭐 경기 민감주의 실적을 보면 너무 괜찮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가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마지막 경기 민감주가 뿜을 때였기 때문에 에너지 이런 게 좋았던 거고, 네네. 나머지 성장주들은 실적이 오히려 깨지고 뭐 이러면서 걔네들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어쨌든 지금 하반기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하반기 성장률. 하반기 미국의 미국이? QOQ의 애뉴얼라이즈 기준으로 블룸버그나 팩스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어쨌든 하반기에 소프트든 하드든 랜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조금 더 잘 내는 애한테 훨씬 더 몰릴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실적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애한테 주식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화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 30%가 오르고 다우가 3%가 오르고 S&P가 15%가 올랐는데 그 어떤 것도 아직 정고점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올해 바닥 100불에서 260달러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진 애들로 오히려 매기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중에서 정고점을 뚫고 막 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트레이딩이 될 건데 문제는 정고점을 뚫고 간 애들의 시총이 되게 커요. 더 커졌어요. 네네. 그러면 그냥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 정고점을 뚫고 간 애들이 쉬는 게 시총이 크니까 지수에 영향이 더 크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지수를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이 거대 담론은 저는 한 1000%쯤 동의하고요. 네. 제가 이걸 하반기 전망에 썼던 내용에 하나만 제가 애들을 하면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이 8배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은 4배가 올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GDP 대비 IT 하드웨어 투자 비율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투자는 지금도 늘고 있고 그때도 늘고 있고요. 근데 하드웨어는 그때 늘었는데 지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IT 하드웨어 투자 비율이 늘어났다는 해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딱 한 번 있어요. 쭉 빠지다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 핸드폰 사고 피 사고 피를 그때 주가를 한번 쓰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투자를 한다고 믿을 때 생산성이 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99년에 대학원에 이제 특차로 가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Y2K가 막 되게 한창 99년도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네. 막 뭐 램도 사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막 큰일 난다고 그래서.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도 투자는 그때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I가 실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쓸 거라고. 예.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긴 되는데 그 차별화가 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이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의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적하고 이런 밸류에이션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는 이런 뭐 7대3 싫고 난 주식을 예를 들어 풀리 가져가겠다. 또는 전문가에 막 이러면 상관없는데 예.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예. 그런 자산 배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근데 이게 7대3이 맞는지 8대2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7대3 그냥 주장하는 거는 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골랐다는 가정하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 더블업을 할 수 있는 게 7대3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7대3을 많이 주장을 해요. 네. 저희가 굉장한 그 거대 담론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AI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대가 이제 지나가 보면 패널도 다 AI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까지 심지어 마그마님 이런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이제 기술이나 신기술 뭐 이런 분야들이 다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어쨌든 저변이 확대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굴맨님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다 이제 AI에 대한 어떤 강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 시기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주시면 아마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느 정도 상용 저희가 뭐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상용이 가능한 시점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89년, 90년이에요. 시작은. 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견되고 뭐 한 게. 그렇지만 가속화 붙기 시작한 게 95년부터란 말이죠. 그리고 IT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대가 그때부터 거의 6년 동안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터진 거죠. 2000년도 닷컴. 그리고 나서 이제 IoT가 완전히 활성화된 건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를 보시면은 매출로 잡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이 계속 나오는 거죠. IT 쪽에서. 네, 지금이 우리가 리포트를 굉장히 리서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리포트 정말 많이 쓰잖아요. 1년에 뭐 수십 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알파고 나왔었을 때 AI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리포트 나오면서 막 뭐 어떤 직장들이 사라질 거고 뭐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애널리스트도 그 중에 당연히.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지만 네. 그게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이 나왔었을 때 비슷할 거죠. 근데 그게 가시화되는 데까지 지금 한 6년 전인가요, 알파고가? 알파고 나온 게 2016년 더 됐죠.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인터넷만큼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알파고 이후에 AI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왔던 거죠. 이미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지금인 거죠. 그러면 이건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빨리 잡힐지 잘 모르겠는 거죠. 여기에 지금 메타는 주구장창 이거 메타버스 가지고 했는데 애플이 여기 딱 들어오면서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하죠? 공간 컴퓨팅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애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애플 바들이 안 살까요, 이거를? 네, 당연히 사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경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매출로 잡히는 게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나중에 봐야지가 아니라 사놓고 예. 투자를 해놓고 그 속도에 못 미치면 팔면 돼요. 네.
지금 기다렸다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주가는 벌써 다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애플을 던지시면 안 되고 예, 엔비디아를 던지시면 안 되고 저도 너무 빨리 던졌었거든요, 엔비디아를. 그렇지만 다른 걸 들고 있지만 오늘 또 한참 고민을 우리 애널리스트랑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걸 리드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은 던지시면 안 돼요. 그거에 또 특히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어떤 빠지는 걸 노려가지고 우리가 인버스를 사서 벌겠다. 이거는 노름하시는 거죠. 노름. 예. 도박도 아니고 노름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단기 위주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 세게 밀고 있는데 잠깐 뭔 일이 생겼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멈춘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한다. 글쎄요, 그게 투자인가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트레이딩이겠죠. 그러니까 뭐 정말 신의 영역을 넘나드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은 너무 세요. 그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나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쳐보는 조회수에서 나와요. 이거는 아주 큰 물줄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스탑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가 이거 큰일 났으니까 이거 AI가 완전히 뭐 인류의 어떤 엄청난 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멈춰 이렇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게 없다면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는 개념만 있으면 이건 물줄기는 지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유동원님이라고 김강사님께서 극찬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이런 댓글이 있네요. 네. 뭐 이제 어찌됐든 이제 두 분께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실제 그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지 AI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지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댓글을 하나 놓치긴 했는데 요런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미국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접근을 하지만 유럽이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제가 접하지 못한 소식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잘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유럽이 AI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신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또 정보가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안 갖고 왔나 본데 네. 안타깝게도 네. 지금 AI 관련 투자 금액을 보시면 미국이 이렇고요. 네. 그다음이 중국이고요. 네. 나머지 미국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AI가 활성화되면 수혜를 보는 국가는 넘버1 미국이고 넘버2가 중국이에요. 유럽은 뭐 네. 거의 전무한 지금 전무한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지만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인터넷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픈 소스를 안 했어요. 오픈 소스를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 안 돼. 안타깝게도 뒤처진 거죠 이미. 아마 유럽에서는 AI 관련 뭐 거짓 뉴스인가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조금 사용을 뭐 자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지 않나. 아, 션샤인님이 주셨었네요. 미국은 AI를 밀고 유럽은 견제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댓글이었는데 이 견제라는 측면은 지금 이제 유봉 부장님 말씀은 이제 견제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유럽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많이 쉬는 걸로 보시는 것 같긴 했는데 막상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이 4,400인데 네. 10% 하면 별로 안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만약에 4,000쯤 가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서부터 어떤 말을 아마 모여서 할 거냐면 네. 이거 50% 간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조정이 또 더 크게 네, 온다. 그래서 그럴 때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조정이 오지 않아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대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좋은 동안 말씀. 너무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빠져도 아마 되게 많이 사람들이 긴장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큰 시총 큰 종목들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걔네들의 비중이 커졌어요. 네. 얘네들이 조금만 빠져도 장이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음. 그거는 진짜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이 딱 우리 한 의원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왜냐면 두 분 다 장기적인 전망을 너무 다 좋게 지금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갑자기 약간 조금씩은 한 분기 정도는 쉬어가는 느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언제든지 조금 단기적으로는 쉴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니까 이제 요거 감안하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저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10%라는 조정이 사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네. 설령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한상희 수석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